오늘 미국 주식시장 3대 지수, 그 다음에 유럽, 박살이 났습니다. 저희도 어제 1% 넘게 2% 가까이 빠졌지만, 유럽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졌다가 그나마 반등하고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일간을 보면, 내려왔다가 반등하면서 그나마 끝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간을 보면,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반등하면서 끝난 게 그나마 다행인데, 하락폭으로 놓고 보면 만만치 않게 움직였죠. 이 저점을 뚫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저점은 이미 터치했습니다. 일정 부분 더 밑으로 밀릴 거라는 각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그 유럽 경기 침체 위기가 시장을 짓누르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한 템포 늦게 지금 제가 액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세 판단은 제대로 이슈들을 잘 잡아내고 있는데 액션이 약간 한 발씩 지금 늦고 있어요. 실제로는 지난번에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기준금리 얘기를 할 때 이게 쑥 빠질 때 그때 일부 포지션만 정리를 했었는데 그때 조금 정리 포지션이 더 컸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 들고 있고요. 지금으로서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아래로 붕괴될 거냐? 그건 아니고 밑으로 더 내려갔다 다시 반등해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반등하는 강도가 여기까지는 못 올라가고 또 언저리에서 걸려서 다시 한번 밀려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에 또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요번에 연준 FOMC 회의 지난 뒤에 그 연방준비위원회 의원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얘기한 것의 중앙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가 4.4, 내년이 4.6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3.25이기 때문에 상단이 0.75만 올리면 4%거든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0.4 올리면 4.4죠. 내년에 0.25 또 올리면 그럼 그때 이제 0.2 올리면 4.6이 되는데 그러니까 내년도 초입까지는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지금 연준의사들이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이렇게 이제 금리가 빨리 올라가는 것 때문에 연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화들짝 지금 놀라고 있는 상황이고 기준금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최근 기준금리 인상 트렌드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미국이 22일 날 움직였네. 죄송합니다. 소팅을 다시 하고 미국이 22일 날 0.75를 올리면서 아랫단이 3%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밑단은 3.2고 근데 스위스가 23일 날 어제 0.75를 올렸습니다. 요르단 그 밑에 내려가 보면 1% 올린 것도 있습니다. 엔진 올리기 전에 올렸지만 덴마크? 예, 덴마크가 1% 0.75? 스웨덴이 1%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전 세계에서 막 올려대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쪽이 이제 인상이고 이게 9월달 언저리에 올린 애들인데 0.2 올린 애들도 있지만 0.7, 0.5, 1 러시아하고 중국은 내렸고요. 여기 터키인데 중국이 있는데 중국 내렸습니다. 쭉쭉 해서 급격히 올리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고 뉴스 보도들을 보면 유럽이 인플레이션에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수축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이 쓸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그나마 조금 하락 강도가 떨어지는 것 같던 게 유럽 시장이 오늘 열리면서 세차게 밀리는 거가 보이면서 미국 시장도 따라 밀렸거든요. 개파락하고 밀렸다가 그나마 올라오면서 멈췄는데 물가 상승률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그냥 이어서 드리면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고요. 9월 23일자에 나온 데이터인데 이전에 이미 나온 겁니다. 그걸 이제 정리해서 이제 올리셨는데 여기 보면은 뉴욕 연준에서 뽑아내는 것 중에 뉴욕 연준에서 뽑아내는 것 중에 UIG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Underlying Inflation Gauge라고 하는 게 있는데 UIG 프라이스 온리하고 UIG 풀셋이 있어요. 근데 이 프라이스 온리는 오로지 그러니까 CPI처럼 가격 지수만 보는 거고 UIG 풀셋은 그러니까 매크로 이코노미와 관련된 지표들도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금융시장에 대한 움직임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여기 보시면 석유가 유가가 $80가 깨졌습니다. WTI 그러니까 서브텍사스 중진율 $80가 깨졌거든요. 천연가스도 아래로 급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제 지표들까지 포함돼서 향후에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감안된 게 UIG 풀셋이거든요. 얘는 이제 잡혀 내려가고 있고 투자가 강하게. 오로지 가격 지수로만 그러니까 CPI 보는 것처럼 보면 위로 들려서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코어 CPI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반등했죠. UIG 프라이스 온리하고 코어 CPI하고. 그런데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거는 이 UIG 풀셋이 요거거든요. 노란색. 얘가 이 코어 CPI를 약간 선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선행하는 성향이 여기 보시면 여기 선행하고 여기 내려갔죠. 여기 정점 찍었죠. 정점 찍고 정점 찍고 정점 찍고 정점 찍고 했잖아요. 여기 아주 짧은 기간 수개월 만에 이렇게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한 6, 7개월 정도 걸린 겁니다. 이게 한 달이거든요. 이게 1년이거든요. 여기 한 칸이 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년 한 7, 8개월 정도 만에 얘가 꺾였다는 뜻이거든요. 또 요때를 보면 UIG 풀셋은 내려가고 있지만 코어 CPI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100이라고 볼 수는 없고 상관관계가 높긴 한데 시차가 좁지 않고 좁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UIG 풀셋이 내려오는 게 당장 다음 달에 혹은 그 다음 달에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판단할 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다만 추세적으로는 향후에 잡히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할 수는 있죠. 그런 경우를 놓고 보면 내년도에 금리 상승이라든가 혹은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현재로서는 100%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나마 얘가 같이 잡히고 그나마 이 UIG 풀셋이 잡히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PMI 속보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유럽 전체로 놓고 보면 이게 유럽 전체입니다. 이게 차트가. 제조업은 이미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가 있었고요. 조금 더 밑으로 밀려내는 상황이고 예측치보다도 조금 더 내려갔고 서비스업 지수도 여기 보시면 경기 수축 국면에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더 밀려 내려갔습니다. 예측치보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이 플래시 서비스 그러니까 이거 속보치 서비스 PMI거든요. 세차게 내려갔다가 오히려 급격히 반등했습니다. 이건 마켓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켓이 ISM 제조업 지수에서 나오는 것보다 ISM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약하게 나오는데 그것도 반등을 했고 여기 보시면 서비스업 지수 이거 제조업 지수거든요. 제조업 지수는 여기 보시면 아직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더 약해질 거라고 예측했던 게 오히려 반등했습니다. 참고로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미국에 아직은 안 나왔어요. 서비스업 지수는 여기 보시면 이게 9월 6일 날 나왔기 때문에 10월 초에 돼야만 이게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서비스업 지수 밑으로 내려갔다가 아직 수축 국면은 안 들어가고 이게 55 정도 56 정도 레벨에 있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가 이거는 제조업 지수거든요. 얘도 이제 내려가지 않고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50대 초반에서. 그래서 미국은 경제가 아직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PMI 지수로 놓고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해석하기가 참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내려가면서 일정 부분 얘가 나오면 상당히 긍정적인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되면서 이런 지표가 긍정적이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두려워할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 주식을 위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그 행위보다는 아래로 짓누르는 행위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다음 달에 CPI 지수가 발표되면 그 CPI 지수 발표된 것이 시장의 예측치보다 상대적으로 덜하다거나 오히려 횡보 혹은 반등하는 패턴을 보인다면 코어 CPI가 거기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준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한다면 이미 계속 봐왔지만 국채 수익률은 정신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 좀 봐야 될 게 이게 장기 추세로 놓고 보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추세적으로 쉬지 않고 계속 밀고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이걸 잠깐 하루치로 놓고 보면 3.78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어제 일간 10년 국채 수익률 움직이거든요. 얘가 3.8대까지 올라갔다가 그나마 3.7을 깨고 다시 내려가 3.6대 있긴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올라가는 강도가 약간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긴 한데 아직 10년 국채 수익률은 강력하게 올릴 거라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아니고 기준금리를 강력하게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0.75를 최소한 다음 달에 11월 달에도 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상황에서 놓고 보면 아직까지 10년 국채 수익률이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조금 더 채권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조작을 할 때 지금 현재 그냥 단순히 달러로만 그러니까 국채로 들어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아직은 정점을 안 찍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나라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던 것 중에 타이어 미 국채 선물 10년 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얘가 미국의 10년 국채 선물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는데 얘를 보시면 이 지수를 추적하고 요 지수를 추적하고 그리고 요 지수가 발표되면 요거를 여기 요 기초지수 한좌당 순자당 가치의 변동률을 원화로 환산한 기초지수 변동률을 연동하니까 원화로 환산했다는 얘기는 환율이 적용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을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온 것 같다. 다가와서 조금씩 일로 편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섞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선물 수익률도 올라가겠죠. 추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왜 내려가냐면 이거 가격 지수로 보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얘가 10년 지수 수익률이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이 선물 요 가격 지수가 쭉 내려갈 거기 때문에 손실이 계속 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환율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른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봤던 그 타이거 10년 국채 선물의 움직임입니다. 차트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보면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죠. 아이러니하잖아요. 10년 국채 수익률 쭉 내려가고 있는데 그 선물 관련된 이 타이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는 요 이유가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달러 환율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가 쉽게 보여드리면 이 차트인데요. 이게 지금 10년 국채 선물 움직임이거든요. 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10년 국채 선물 가격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니고 10년 국채 수익률이 쭉 올라가면 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가격은 여기 있는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얘가 올라가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환율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커버하고도 남아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환율로 우리 원화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패턴을 다른 패턴, 안 좋은 패턴 쪽에 있었던 거를 한번 보면 그때가 이때입니다. 여기 보면 2020년 5월 달부터 여기 보시면 2021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5월 이후에 계속 가격 지수가 내려오는 게 보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2020년 3, 4, 5월 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쭉 해서 2020년 12월 달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10년 선물 가격 지수가 이 가격 지수 선물 자체로 놓고 보면 거의 변동폭이 없이 상하폭이 상당히 적었거든요. 한 1, 2% 정도 움직임이 다였는데 이 차트는 그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 빠졌잖아요. 뭐 한 13,000원대에서 여기 보면 11,00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게 이렇게 하락한 가장 주된 이유가 이 원달러 환율이거든요. 얘가.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니까 이 채권 수익률 변동률에 이게 점점점 낮은 원화 가치가 그러니까 점점 높은 원화 가치가 적용되니까 예를 들면 여기 이게 1,000원이면 여기가 900원 이렇게 되겠죠. 원달러니 내려가니까 그럼 여기서 1 곱하기 1000 그러니까 1 곱하기 1000 하면 1000이 되겠지만 여기서 1 곱하기 900 하면 900이 되니까 1000에서 900으로 떨어진 거죠. 죄송합니다. 장기침이 아직도 낫질 않아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환율의 움직임 때문에 얘가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채권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서 얘가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
달러 강세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1,500원을 뚫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는 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정성을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금리가 계속 그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은 결과적으로 환율을 밀어올리는 액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서 이 가격, 선물 가격이 깨지는 걸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걸로 커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가격 지수가. 그래서 밑으로 밀려 내려가지는 않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살짝 들리거나 내려간다 하더라도 미비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일정 부분 이전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100% 결정을 하진 않았는데 그 생각은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것 중에 SPTL이라고 있었죠. 그거는 편입을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검은색 차트를 하나 더 넣었는데 이게 SPTL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장기 채권 ETF. 보시면 이게 여기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10년 국채 선물 가격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얘는 환율이 적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를 사는 사람이 과연 지금 수익률이 긍정적이겠느냐. 물론 이걸 사가지고 손실이 난 걸 다시 팔아가지고 원달러 환율을 우리 원화로 환산해버리면 여기서 보는 이거하고 동일한 효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액션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들어가면 손실이 발생하는 걸로 눈으로 보이겠죠. 다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환산을 할 거라면 우리나라 원화로 들고 나올 거라면 뭐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눈으로 마이너스 보는 게 싫다라 그러면 SPTL을 아직까지는 들어가는 타이밍이 아닐 것 같고 인플레이션 부분하고 연준의 통화 기조 속도를 보고 그 다음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강도까지 봐서 만약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단기간에 거의 4% 가까이 육박한다면 그때가 아마 SPTL을 사러 들어갈 가장 최적기일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요번에 물가 상승률 나오는 거 보고 11월 달 0.75 올리는 거 보고 그때 연준이 어떤 액션을 뉘앙스를 던지는지에 따라서 그때가 아마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께서 댓글을 다셔서 고객분께서 그걸 물어보셨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 미래를 반영하는데 이미 내년에 경기 수축 국면으로 안 좋아질 것을 다 반영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제 세차게 밀려 내려가면 이게 바닥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바닥 언저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 경기 수축 국면에서 바닥을 치는 정도가 마이너스 50% 정도까지가 내려가는 게 최대치로 가장 많이 내려갔다라고 인지할 만한, 그러니까 사기가 최적기다라고 판단할 만한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3,320 정도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내려가려면 지수가 1,700에 도달해야 되거든요. 미국도 한 40에서 50% 사이 정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최적치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기준금리고요. 이거보다 이걸 보시는 게 낫겠네요. 이게 좀 더 빠르겠네요. 이건데 이게 기준금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에요. 그 다음에 파란색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 보라색이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연두색이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은행에서 대기업하고 중기업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 기준의 강화 강도예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완화되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강도가 올라가는 건데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중간에 기준금리를 올리다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내렸죠. 이때가 이제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고요. 이때는 살짝 경기가 꺾어 내려가는 그 시점에 맞춰서 이제 내려간 건데 이 시기에는 이 그 대출 태도 기준이 일단은 지금 수준만큼 못 미쳤어요. 이 시기는 못 미쳤고 지금 이 시기는 그때보다는 더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대출 심사 기준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게 물가상승률이거든요. 물가상승률이 여기 3%대 여기서는 2% 아래에 있어 1%에 있었기 때문에
한쪽은 심사 기준은 강화됐다 하더라도 이 구매 비용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아서 지금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얘가 대출 기준이거든요. 이 대출 기준이 예전 수준만큼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 90년대 보시면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지금 여기 올라온 수준 정도까지 얘도 올라왔어요. 사실은. 또 한 가지는 물가가 너무 높아요. 물가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준금리를 올리다가 내린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 기준이 강화된 상태 하에 있기 때문에 대출이 녹록치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물가가 높아서 그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악화된 게 일정 부분은 유지될 거라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이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진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보면 이건데요. 얘는 좀 더 복잡한데 연체율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연체율이.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이 10년 국채 수익률 마이너스 3개월 국채 수익률이에요. 얘가 90년도하고 이 스프레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가 다른 점은 여기 보시면 요게 파란 게 요게 기준금리거든요. 요게 기준금리 내렸죠. 한 번 더 내렸잖아요. 이때가 러시아 모라토리엄 때 내린 거고, 여기 내렸는데 그때는 여기 보시면 이 스프레드가 일정 부분 있었을 때, 이 스프레드가 있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은행에서 NIM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뜻입니다. 순이자 마진을. 그러니까 은행이 일정 부분은 대출을 해줘도 되는 환경 하에 있는 거예요. 물론 대출 기준을 여기서 올리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대출을 해줘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안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이익 구조가 상당히 갭이 줄어든 상태예요. 여기. 그래서 이 이익 구조가 과거에 90년대 있었던 수준의 이익 구조만큼 과연 여기 내리면서 이익 구조가 이제 늘어나긴 했는데 그런 구조만큼 이게 다시 반등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여기 역전 안 된 이유는 여기 제로점이 여기거든요. 지금 장단기 금리는. 이 역전 안 된 이유는 기준금리가 아직 10년 국채 수익률을 못 올라가서 그런 건데, 따라 못 올라가서 얘가 세차게 따라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고 지금 이제 0.7을 또 올리게 되겠죠. 그리고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패턴으로 움직이면 나중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게 됩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와요. 지금 10년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패턴에서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현재 내려와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걸 차트로 보여드리면 이게 여기 있는 보라색이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여기 캔들 차트가 주가 지수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IT 버블 때 경기가 정점을 치고 주식시장이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할 때 채권 수익률도 추세적으로 내려오잖아요. 여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서 저점 여기 저점 언저리 여기까지 내려왔죠. 이때도 보면 10년 국채 수익 추세적으로 내려오죠. 요때가 2018년도에 세차게 내리꽂을 때입니다. 주식이. 그럴 때도 여기 10년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잖아요. 여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여기 세차게 내리꽂을 때 10년 국채 수익률이 따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최근 패턴을 보면 여기 보시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수익 추세적으로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 조정받는 과정에 10년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얘는 반대로 내려오죠 또.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오니까 얘는 올라가요. 근데 여기 이제 같이 주가가 내려가면서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하기 때문에 국채 자산으로 몰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반대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얘가 조금 더 주식시장이 힘을 얻지 못하고 미적지근하게 움직이거나 아래로 세차게 내려꽂으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아랫방향으로 방향을 틀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연준이 금리 인상이 더 이상 그 상승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면 그때도 틀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튼 것처럼. 이게 지금 상승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을 거라고 한 것 때문에 채권 수익률이 틀어서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기 시작한 거고 얘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 안전자산 선호도가 강화되진 않은 상황이에요. 주식시장이 일정 조정 받고 나서 버티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 상황이 조금씩 안 좋게 나오고, 그러면 주식시장의 힘은 탄력받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힘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일 때 금리 인상 속도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어 버리면 채권 이 10년 국채 수익률은 아랫방향으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내려오게 되면 이 장단기 스프레드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10년 마이너스 3개월 국채 수익률이 아래로 뚫고 내려오게 될 겁니다. 제로점을 뚫고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수익률처럼. 즉 은행 입장에서는 마진 구조가 상당히 악화되는 구조로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은 시장 상황, 그러니까 경제 상황은 주식시장은 계속 아랫방향으로 짓누르도록 작동하고 있는데, 채권 시장은 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윗방향으로 베팅을 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이런 흐름들이 흐르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아래로 내려가고 채권 시장도 아래로 수익률도 내려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경기 수축 국면이 진행될 때마다, 이 보시면 이 장기 차트를 보면 경기 수축 국면이 진행될 때마다 이 경기 수축 국면이 해소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해소될 때 기준금리가 이게 내려가면서 해소되는 영향을 보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예전에 한번 제가 보여드린 차트가 있었는데, 경기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제품하고 그다음에 고용하고 신용하고 자산 이런 쪽에서 계속 누적적으로 긍정적인 패턴을 보이다가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되면서 재고 조정이 일어나고 고용 조정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신용 팽창도 조정이 좀 일어나고 거기에 자산 가격도 조정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사이클을 만드는데 그 조정도 새로운 사이클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기준금리를 급격히 내려서 스프레드를 줄임으로써 차익금리가 내려가서 기업과 가게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년도에는 기준금리를 일단 연준이 내리질 않겠다는 얘기를 한 것도 있고, 물론 상황이 급박하면 내리게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주가가 급락한다거나 추가적 폭락이 발생한다거나 이러면 내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연준이 그냥 가만히 있다거나 그런 상황으로 그냥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팽창된 신용도 충분한 조정이 없는 데다가 재고도 충분히 조정이 없었고 고용도 일정 부분만 살짝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이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팽창했던 것, 쌓였던 것, 뭐 재고 같은 경우는 쌓이는 거죠. 팽창했던 건 시중이 팽창하고, 그 다음에 고용이 일정 부분 많이 이루어진 것, 그 다음에 일정 부분 가격이 많이 자산 시장이 올라왔던 거는 충분한 조정이, 어떤 것이든 하여튼 조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스프레드가 많이 확대되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중에 어떤 것도 내년도에 조정이, 그러니까 급격하게 경기가 수축되지 않는 이상 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경기 사이클이 새롭게 돌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좀 많으면 좀 더 상세하게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고 설명을 다 차트를 보고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정리를 하면 내년도에 그럼 새로운 경기 사이클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가 이 마우스 포인트를 보시면 경기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정점을 길게 미루면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점의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만들고 떨어질 수는 있지만 얘가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질 않고 살짝 밑으로 밀렸다가 위로 이렇게 들러 올라간다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지만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준에서는 소프트 랜딩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는데 일정한 조건들이 완성이 되면 소프트 랜딩이 안 되고 하드 랜딩을 하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설명하는 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겁니다.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경제는 어떻게 순환하는가, 이겁니다. 여기 안에 보면 신용팽창과 수축이 반복되는 과정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신용팽창은 결과적으로 금리하고도 일맥상통하고요. 그 과정 중에 이 신용팽창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포함되는데 여기서는 단순히 신용팽창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이 만땅이 됐다거나 재고도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거나 자산 가격도 일정 부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조정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내년도에 경기 사이클이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내년에 세차게 밀리지 않는 형태로 일정 부분 움직인다 하더라도 힘이 없이 그냥 꾸물꾸물 이렇게 트리거가 없다면 힘이 없이 그냥 조금씩
고점은 낮아지고 고점과 저점이 동시에 낮아지는 그런 패턴대로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오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